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정봉주입니다. 70억 인구가 다 아네. 자, 일주일 선거 남았죠. 오늘까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요. 오늘까지 한 건 내일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D-6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동안은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도 자신의 소신과 주체적인 의견을 갖고 투표할 정도의 민주의식이 충분히 성장했다. 그래서 저는 D-6일 공표 찬성하지 않고요. 저는 막 공표할 거예요. 그냥 방송에서 말고. 저 쫓아다니면 진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법은 법이죠. 지켜야죠. 내일서부터는 오늘까지 조사한 것 이외에 내일도 조사하고 모레도 조사하지만 조사해도 비공개. 자, 그래서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투표할 건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정치 하나도 모르는 분들,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구단,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러브 FM. 잠시 우리들의 소중한 후원자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거울 속에 어떤 아줌마가 동료의 뒷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받게 하고 있었다. 아프지?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죠. 발소리는 안 나오고 몸은 안 움직여지고. 도와주세요. 공포 팟캐스트 미스테리 고. 감당할 수 있겠어? 자, 5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됩니다. 그날은 제가 특집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거 다음 날이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정봉주의 정치쇼 다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혹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다양한 선물 오시는 분들 고맙죠. 감사하죠. 다양한 선물 제 책도 드리고 선물 팡팡 쏩니다. 자, 여론조사 동물농장 원래는 금요일 날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우리를 탈출했어.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아니죠. 이게 어디지? 목동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밥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건 하마입니다. 하마는 물 먹고 살아요. 자, 오늘 금요일에 하는 분들 계신데요. 금요일도 합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지금 대단히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판세를 읽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세 분의 동물 모셨습니다. 동물 모시니까 좀 이상하네.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하마. 네, 반갑습니다. 윈즈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윤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곰. 네, 윤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치타.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타자는 어디 갔어요? 찾고 있습니다. 저 아니요, 저 어디 타자한테.
예, 우리 좀 이따가 다 방송 끝나면 차 타잔. 다재 개구 금지법 만들 거예요.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 자, 오늘 세 분이 다시 모인 이유는 내일서부터는 이제는 블랙아웃. 아까 제가 그 인트로 모두에 얘기했어요. 왜 이 D6 이때는 발표를 못하게 했는지 그 취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른 나라하고도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선거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막판에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승리하고 있는 앞서고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기울어질 수 있는 이른바 쏠림 현상, 밴드웨건 효과, 우세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거나 밴드웨건 이펙트 여기까지 해줘야죠. 밴드웨건 효과가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지고 있는 후보에게 동정심이 일어서 지고 있는 후보에게 또 기울어지게 하는 언더독 이펙트. 언더독 이펙트. 예,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어쨌든 어느 게 높은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휘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만든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 프랑스는 이틀 전 이게 제한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긴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있는데 뭐 그 나라들은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부분 서구의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제한이 없거나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일 상당히 이제 사실 적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2년 대선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부터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길었던 것인데요. 한 20일 가까이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5년에 줄어들어서 지금에 이제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도 이것은 이제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는 합헌으로 이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다는 지점이 공감대는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언론사의 저항의 노력이 좀 있었잖아요. 이걸 금지해 놓으니까 한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나는 충분히 의식이 향상됐다고 본다면서 보도한 언론이 제재를 받으면서 싸우면서 이게 개선된 거 아니에요. 4개월 동안 촛불을 경험한 민주주의 현장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쏠릴까? 그리고 부작용이 지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 그렇죠. 이른바 가짜 뉴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SNS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막판에 누가 이기고 있다, 누가 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뭐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많이 이제 확산되는데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데 이것을 사실 막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의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죠. 얼마 알겠습니다. 전에 그 여의도 연구원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부설 연구소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가 카톡으로 확 돌았어요. 예. 홍준표 후보가 뭐 2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실제로는 조사한 적이 없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역시 가짜 뉴스. 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서 페이크 상당히 뉴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많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D-6일 뭐 하나 주면 그걸 갖고 끝을 내려고 그래. 곰. 우리에 들어가 있거라.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 비유승민 계 13명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무대로 옮겼어요. 한 명도 탈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 분야의 전문가 치타 이상일 의원님. 네, 치타입니다. 이게 저는 최근에 계속 가장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바른정당 내에 어떤 이 논란 부분인데요.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그 공당에서 경선을 그것도 이제 이 정책 배심원단인가요? 그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해서 경선을 치러서 경선도 멋있게 했잖아요. 네, 후보를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계속 당내에서 후보 사퇴, 뭐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그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심야 회동을 하고 뭐 힘을 뭐 보태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들을
그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 결국 탈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갈라진 같은 뿌리가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저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서로 간의 계파 간의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의 충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충돌 부분이 있었거든요. 탄핵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보수의 어떤 노선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 차별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대선을 뭐 지지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그걸 돕지 않고 저렇게 끝을 내는 것이 참 모양새가 좀 개인적으로 참 이해도 되지 않고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뭐 보수 진영의 어떤 그 결집 단일화 뭐를 촉구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이게 지금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이런 길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보이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실버 크로스 이른바 2위와 3위가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였었는데 13명, 14명 의원이 가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올라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유승민을 돕는 보수층이 생길까? 이게 관심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추세상 본다면 거의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판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정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사에서는 한 5% 나고 어떤 일부 조사에서는 이게 이제 뒤바뀌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어쨌든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조직력이 아무래도 우세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50대 60대의 보수층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40대 이하의 보수층 중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표가 단기에 홍준표 후보로 올 가능성은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지가 앞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보지만 그 25% 선을 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25% 선까지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홍준표 맥시멈이.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4~5% 정도인데 그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정표라는 게 있어서 부동층 내에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의 대의 명분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TV 토론에 굉장히 호평이 많았기 때문에 지켜주자 이런 어떤 심리가 있어서 유승민 후보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로 가 있던 보수층의 일부가 홍준표 지지로 선회하면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역전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제 상회하는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07년 대선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우리가 87년부터 6번의 대선 중에서 1, 2등이 본선거 기간에 바뀐 경우는 없지만 2등과 3등 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2007년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처음에는 낮게 시작을 했고 새로 뒤늦게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가 높게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정동영 후보는 26.1%까지 득표를 얻었고 이회창 후보는 한 20% 시작을 했다가 결국 15.1%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어떤 이념 정당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이제 그때와 반대측 진영이지만 약간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측에 갔던 이제 전략적 이제 이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 추가 이탈 가능성이 일정 부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른바 PK 지역, PK 지역에서 지금 이제 보수세가 일정 부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던 상황인데 지금 바른정당에 기본적으로 이 PK 지역 기반 있는 의원들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PK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지금 제약돼 있었던 상황이 다소 이제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동물농장 동물 전문가, 아니 동물 전문가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얘기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 민주방송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으로 이번에 뽑혔어요. 누가요? 정봉주의 정치쇼가. 근데 뽑힌 단체는 내가 뽑은 거예요. 아니, 투표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모집단이 한 명 아니었어요? 아니요. 일단 공고도 나 혼자 했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의견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사무실 혹은 작은 공장에서 함께 듣는 분들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환호 부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인데 우영민님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L은 쿠알라룸푸르예요. 네. KL에 삽니다. 지난 토요일 아이들 데리고 대산에 투표하러 다녀왔어요. 빗소울 뚫고 30분 운전해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나라의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잘했죠. 저 우영민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80년 90년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을 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대단한데요. 예, 비행기 타고 가신 분들도 막 계신다면서요. 인도. 예. 비행기 타고. 네. 비행기 타고 투표를 하러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제 합류해서 이게 막 불이 붙는데 막 기름을 부으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뭐 찬물을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행보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죠? 어떤 효과예요 이게?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온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반문 진영을 하나로 결집을 시키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자 단일화를 추진하되 그게 안 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안철수 후보로 집결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효과를 거의 보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독자적으로 걸을 것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반감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을 뛰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드랍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새 자체도 좀 좋지 않고 또 새정치에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새정치에 좀 부합하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 상황, 그다음에 김종인 태상황. 더 높은 위치에 김종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박지원 대표였을 것 같아요. 자기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나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이게 킹이 되려고 하느냐 킹 메이커가 되려고 하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정확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플레잉 코치다. 그래서 이제 일단 코치를 하다가 감독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들 수도 있고 또 뛰어들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플레잉 코치 지금 이제 사실은 동일하게 감독을 하려고 했다가 직접 선수가 됐다가 다시 지금 또 감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데 선거판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실제 대중적 지지율,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선거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명성이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많이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크다 하더라도 사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이 선거판의 생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방금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지만 김종인 전 대표 전 의원의 인지도는 높거든요. 그렇죠. 인지도는 높은데 그 선거판을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면 방금 지적했던 호감도가 높으냐 반감도가 높으냐. 근데 지금은 별로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플러스 효과는 안 되는 거죠.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입장도 지금 엇박장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거부하는 입장이고 김종인 전 대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혼선이 드러나는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결합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마이너스적으로. 오늘 무섭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전 대표가 계속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표정도 오늘 아주 조금 건방져.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그 변수가 뭐가 있을까를 전에 이제 다 논의할 때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문재인과 문재인 진영의 패권주의를
뭐 일종의 그 고발하듯이 폭로해내고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외곽의 연대를 구성한다. 이거 굉장히 큰 위력을 갖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 그 탈당의 시기와 그다음 이후의 행보에서 명분을 상실을 했고요. 본인 출마를 외친 순간에 사실 그 부분이 상실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후보와의 이 결합 부분은 전혀 그런 이제 후속 움직임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급조된 거란 말이에요. 급조된 데다가 지금 후보하고 그 이 전권을 받았다는 나홀로 공동정부위원장의 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관심을 안 받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파열음이 났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요. 호남의 어떤 그 비토 여론을 더 상승시키고 일반적인 중도층 대중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게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갑자기 급조한 연대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마저도 지금 상황 봐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불확실해 보이는데 오히려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민주당이 함께 있을 시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그럴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험한 소리를 쏟아붓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무시했죠. 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와서 한다? 이게 국민들이 그런 걸 기억 못하는 줄 알아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게 부정 효과는 미칠 것이다. 저는 마이너스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 자체가 하락세이고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상일 대표 말씀하시는 거에 거의 전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6417님 봉도사님 도봉동 봉제공장입니다. 스마일 해피걸 사장님 정교선 이금순, 이안풍, 지후, 필리핀 용병, 해리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김은정, 이진성 실장님 정치쇼와 함께 소리 지를 준비 됐어요. 자 준비하시고요. 셋 둘 하나 하면 소리 와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스마일 해피걸 셋 둘 하나 와! 오늘 생산성 200%다. 살면서 이런 기회 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버스에서 타고 가시는 분들, 운전기사님은 운전하시고, 승객분들, 우리 버스에서 지금 정치쇼 나오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공장들도, 다른 회사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 지금 보수의 진보라고 하는 얘기 계속 나와요? 아니, 보수의 진보가 아니라 보수의 결집. 자, 그럼 진보의 결집은 없어요? 이번에 이 바른정당 사태가 저는 가장 수혜주는 홍준표 후보도 일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최대 수혜주는 문재인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서 굉장히 잘 하셔서 특히 20대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지율도 8에서 한 10%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마님. 그런데 하마도 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쇼 광고 먹어야 돼요. 광고 듣고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자, 오늘 특집으로 긴급하게 편성됐죠. 여론조사 동물농장. 왜냐면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자, 이제는 소개하면 자기 짐승 소리 좀 내봐. 웃음도 짐승처럼 웃고. 자, 곰이 왔습니다. 곰이 왔어요. 자, 윤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입니다. 자, 그다음 하마. 하마 그렇게 불어요? 모르겠는데. 나는 하마 우는 거 한 번도 안 봤어. 하마는 등치가 커고 때리는 사람이 없잖아. 그게 안 울지.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장입니다. 자, 치타는 어떻게 있죠? 치타는 울지 않습니다. 치타 아젠다 센터 이상일입니다. 치타는 젊었을 때 이거 했었죠. 차 딱 멋진 차 대놓고 야타. 자,
아이고 이제 문자 폭탄 쏟아지고 있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박꽃님님. 야 꽃님 참 이름 예쁘다. 아하. 오랜만에 지시간에 정치쇼 듣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들으니 헐잼나요. 자 조미정님 오산 봉제공장도 잘 듣고 있어요. 오산 봉제공장 어딘지요? 이름 다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환호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개 타시는 겁니다. 8223님, 자, 오산의 조미정님, 공장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8223님, 경기도 성남 시내버스 88번 볼륨 키우고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 승객분들 많으시죠? 88번 환호 한번 부를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성남 시내버스 88번 기사님과 승객 여러분, 자 오늘도 힘차게 하루 출발하겠다고 환호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하면 와 하는 겁니다. 셋 둘 하나 와 귀청 나갈 뻔했네. 자 9116님 이번 대선에 철새 못 보나 했는데 때로 날아가네요. 에휴 변한 게 없어요. 이번 대선에는 바른 동네에 있다가 한국당 동네로 날아갔습니다. 야 이런 거 진짜 안 봐야 되는데 윤희용 곰 네. 정치의 선진성 후진성의 잣대를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가치와 소신을 지키는 것이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뭐 국민들은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물 먹기 전에 하마.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층 중에 젊은 층들이 심상정 후보로 옮겨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보수층이 결집하면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권교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돌아섰던 표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문재인 후보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아무래도 진보층도 결집할 수밖에 없고 그 결집의 효과는 진보 진영의 대표 선수로 모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오히려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층에서 심상정 후보로 가려고 했던 층.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 지지층을 분석해보면 계속 지지 의향, 충성도가 가장 낮습니다. 50%, 예, 50%에 불과하거든요. 문재인 후보 지지층 한 80%, 홍준표 후보 지지층도 한 80%,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60%에 머무는 반면에 심상정 후보 지지층이 가장 그런 측면에서 충성도가 낮은데 그 층이 다시 일부가 문재인 후보 지지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게 관전 포인트네요. 네. 자, 근데 안철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총선에 4.13 승리의 기억, 승리의 경험. 이거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사실 국민의당 분위기 좋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쪽이나 홍준표 쪽이랑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주위에 문재인 찍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는데 어떻게 40몇 프로가 나오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훨씬 좋다. 자,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방법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사실 고르게 표집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전 유권자의 여론을 취합하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인데 비하여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이제 글을 남기거나 검색을 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거죠. 60대의 할머니가 온라인상에 사실 글을 남길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또는 검색을 해볼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락되는 층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게 돼요. 여보세요. 지금 고령한 시대 60대 할머니가 뭡니까? 60대 누님. 네, 그렇게 나이 차이가 진행자가 별로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하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근데 강도 높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상에 글을 남기거나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안철수, 문재인 등을 검색해서 그것을 이제 이 추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 때도 그걸 가지고 맞춘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뭐 우연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많이 알려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은 검색해볼 이유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 검색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봉주의 그래서 정치적 검색들을 다 하나 봐. 그래서 그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호감도와 지지도의 상승으로 직결시켜서 이해하는 데는 약간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지금 검색도가 많았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정치적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검색 순위가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발언 기회가 제일 찍었어요? 예, 치타입니다. 오늘 어서 하나 잡았나고 웃음소리도 거만해. 이게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빅데이터 부분은 지금 이제 윤용 센터장이 설명을 잘 해줘서 이게 버즈량이라고 하죠. 언급량이 많다라는 것을 뭐 그쪽에서 해석할 때는 좋게 해석하고 싶지만 이게 이슈가 많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당탕탕 이슈가 많았어. 네거티브 이슈가 많았어.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서 언급량이 많은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경우도 있긴 있죠.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처럼 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는 뭐든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좋다라는 것도 하나의 선거 전략이긴 한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샤이 그 국민의당 샤이 안철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난 총선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하고 대선을 그렇게 똑같이 보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총선 때 기억을 되돌려서 한 1년쯤 이제 막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돌아보시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새누리당의 그 막장 공천 이 문제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지금 민주당도 그 분당 사태 겪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 총선을 치른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가 계속 논란이 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양당 그 거대 두 당이 동시에 심판을 받은 선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서 근데 국민의당이 막 창당하고 얼마 안 됐는데 여론조사상 지지율보다 정당 득표 근데 높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그 후보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투표를 2개를 하시잖아요. 유권자들이 후보를 찍고 정당을 찍는. 근데 이제 2개를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심판의 정서가 작동하면서 두 여야가 다 보기 싫고 새로운 대안에 좀 몰아주는 이런 형태가 가능했는데 대선은 이게 투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부분이 나온다라는 게 장담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정의당도 마찬가지. 정의당 예전에 보면 항상 정당 득표율이 후보 득표가 높았는데 진보 정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투표가 2개 분리됐을 때 이제 현상하고 지금 대선을 막바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는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그 샤이 안철수 부분은 그 샤이가 되려면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표명하기에 꺼려지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할 만한.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기대감 때 확 끌어들였던 부분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샤이 국민의당, 샤이 안철수 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성 양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대한 반사 효과로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 반사 효과의 독점적 수혜를 누렸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총선 때. 지금은 이제 어떤 양쪽 진영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 불신이 극에 달했던 상황으로 반사 효과를 누릴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는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출처를 인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각 후보들이 자기들이 다 앞선다고 하는데 조사 출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거가 그것도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스 택시 사무실 그다음 주부님들 함께 모여서 같이 듣고 있는 장소는 더더욱이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자이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해외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 투표가 되는 거죠. 이게? 해외 교민들. 교민들이 유권 신청해갖고 이제 하는 게 지난번에 비해서 29만 신청이 한 7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가 지금 보면은 22만 1981년. 1981년이 왜 나와요? 우리가 주로 그때 학번이니까 이게 1981명 꽤 많이 한 거예요. 투표율이 75.3%. 자, 이 해외 부재자 투표가 늘어난 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게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국민의당은 여기서 분위기가 좋았다. 거긴 다 분위기가 좋대요. 아주 훌륭한. 아주 파지티브한 마인드는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60년대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 위주로 해외 교민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었던 데 비하여 최근에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주재원들 또 유학생들 중심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도 봤을 때 어쨌든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투표 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경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투표율도 높았다는 것은 그런 이제 시판 기류가 상당히 이 해외 부재자 투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서의 이 투표 참여율이 높았거든요. 신청자가. 그 이전에는 이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쨌든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기류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거 참여했는데 사드 찬성보다는 사드 반대하는 정당 쪽으로 그렇죠. 뭐 단순히 찬반이보다도 한중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야권 후보, 진보 진영 후보가 해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다소간 높은 득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마지막에 말할 때처럼 좀 천천히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속사포 쏘는 것 같아. 너무 빨리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네. 천천히 얘기할 거. 왜냐면 우리는 중심이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보다도 조그만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저희 정치쇼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말을 빨리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으시기 때문에 금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뭐 엉켰어. 아니 그러니까 수준 높은 분들도 있고 또 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야 이렇게 재밌구나 했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결국은 내 권리를 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다. 대한민국 올해의 민주주의 공헌상 정봉주의 정치쇼 12월에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뭐 저 밖에.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SBS 그거 만들면 좋겠어. 올해 민주주의 방송상 대상 정봉주의 정치쇼. 와! 근데 깨보니까 꿈이야. 자, 사전 투표율. 네. 자,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얘기를 했어요. 50대, 60대는 사전 투표율이 미리 하는 효과밖에 없지만 20대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거다. 왜냐하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투표를 하기 힘들었는데 얘기해 주시죠. 지금 실제로 사전투표 참여 의향률을 조사를 해보면 의향률 가장 높은 계층이 학생과 화이트 칼라입니다. 직장인들. 아하. 왜냐하면 지금 그 9일 날이 투표일이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법정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나가야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그런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경우에는 상당수가 주소가 본적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의향률 조사해 보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25에 3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가 있는 거죠. 때문에 사전투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20대 20대 30대의 지지를 받는 직장인들과 대학생의 지지를 받는 분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제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5월 9일을 어느 분들에게는 근무를 하라고 했고 어느 분들에게는 그냥 공휴일로 했어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 그날 공휴일이에요. 인증샷을 안 찍으면 근무해야 돼요. 그건 결근. 그런데 누구를 찍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 그날 공휴일. 그러나 인증샷이 안 보냈으면 결근. 잘했죠. 회사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상 받을 것 같지?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상현 치타. 나라 치타. 대통령 선거에서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한 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겁니다. 이틀. 과거처럼 이제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것 뭐 그런 제도에서 이제 바뀌고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설치되는 곳에 가서 사전 투표할 수 있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 총선에 비견을 해보면 작년 총선 때 한 58% 전국 투표율 중에 사전 투표율이 12.2%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이번에 중앙선관위 조사를 근거로 추정해 보는 대략적인 이제 투표율이 75%에서 8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약 16% 정도. 이게 지난 대선 투표율에 적용을 해보면 한 16%를 좀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한 20% 가까이가 아마 사전 투표 내지는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 나오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죠.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투표 의향률을 조사해서 중앙선관위 조사해서 보면 이제 20, 30대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응답이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똑같은 조사 때보다 10% 이상 다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사전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젊은 층의 투표가 굉장히 활발할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어떤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리고 지난 주말에 각 후보들이 이제 그 자기들 텃밭 좀 자신 지역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벌였죠. 지금 그 투표 의향층 조사한 게 중앙선관위에 그 발표된 그걸 인용한 건가요? 아니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들이 예. 투표 의향률을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조사는 묘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한다는 걸 밝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제 투표율하고 대략 한 4, 5% 격차로 거의 그 근접한 결과가 실제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성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조사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과 실제 투표율을 이렇게 그 격차를 조사해 보면 일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지난 대선보다 이번에 그 응답이 한 5%는 올라갔다라고 하면 실제 전체 투표율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설득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 시점에서 늘 하거든요. 매년. 동일 시점. 매 선거마다. 네, 선거마다. 선거 뭐 한 달 전 딱 이런 식으로. 예. 저는 그 한 방송에서 이번 투표율 77.7%.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럭키 세븐 희망의 새로운 나라가 열리고 있다. 맞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저도 77 아니면 78을 예측을 했거든요. 예. 당신이 나 임명장 주는 거야?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 분의 여론조사 최고의 전문가 곧 미국으로 수출할 겁니다. 미국도 동물농장 차리나요? 미국에 가고 영어로 안 해도 돼요. 미국에 그래요?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자, 김슬기님 사전투표하면 잘 지켜지나요? 각 당 관계자 누가 지키나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2022님 요즘 뉴스 보면 정치인들 수준이나 법 제도가 국민의 촛불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폼나는 나라 좀 만들어 봅시다. 자, 폼나는 나라 만드는 선두주자가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하지명님. 저희 남편도 중국에서 일하는 중인데 비행기 타고 상하이까지 해서 투표하고 왔대요. 참 멋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5월 9일엔 저도 아이들 데리고 꼭 투표하러 갈 겁니다. 자,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어서 그날 당일날 제 집사람과 아들 손을 잡고 함께 투표장 가서 투표하고 나오면 우리 가족 셋이서 인증샷을 일찍 찍어서 SNS상에 올릴 생각입니다. 저는 투표권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투표할 겁니다. 괜히 짠하고 막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막 감동이 물결치네. 이런 사람 처음 봤지? 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죠. 예, 사전투표함. 이 사전투표함 경우에는 각 당 참관인이 투표소마다 다 배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조직 역량이 안 되는 그 후보 측에서는 하진 않지만 주요 정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참관인이 있는데요. 사실 사전투표함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개표 참관인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개표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특히나 투표 용지는 딱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등록한 후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5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후보를 찍는 기표란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 어떤 후보 측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가리는 이 개표 참관인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거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개표 과정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나 각 정당의 그 개표 참관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시간은 몇 시까지죠? 6시까지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는 그렇습니다. 5월 9일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그런데 자, 이 투표율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한때는 중앙선거 선거 투표를 올리는 걸 별로 적극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투표 시간이 제일 짧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받는 시간이? 보통 8시, 10시까지 하는 데들이 많은데.
제도들이 좀 다양해서 이렇게 예. 일률 비교는 어려운데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사전 투표가 없던 시절 생각해 보면 좀 투표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짧다 이런 지적이 예. 많았었죠. 예. 그걸 8시나 10시까지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때는 한 당에서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 노인 시골에 사시는 노인 어른들 밤길 무서워서 그렇게 늦게 그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쨌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 제한 없이 넓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하. 왜냐하면 강제 투표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불참하게 되면 벌금을 매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공직이 취업 제한까지 주는 경우들이 이제 있으니까 투표를 안 하면 예,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이제 투표가 이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도자를 뽑았을 때 그만큼 정당성이 부여되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가지고 득표율도 50%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 않았다고 하는 공세에 계속 시달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국가 운영에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투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막는 부분이 컸던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임시직이라든가 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런 경우에 사실 근무 시간 때문에 6시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휴일에도 돌아가야 되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8시까지 어쨌든 이번에 보궐선거기 때문에 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 사전투표가 이틀 있는 것은 또 더더욱 다행스러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그것이 보름 한 달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전투표가요? 예, 얼리 보팅 제도가 사실은 Early Voting System. 그러니까 그 제도까지도 사실은 영어로 이 제도를 사실은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것이 굳이 이틀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당일날 투표도 네. 사전 투표처럼 신분증만 가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죠. 지금 왜냐하면 통계 그거를 전자투표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부가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제한 있는 것인데 불필요한 것이죠. 계속 시민사회는 학계에서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명부 자체를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하고 있죠? 좀 행정 편의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네. 그것이 아마도 이제 개표와 연계되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요. 당일에도 이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한 경우에 개표를 그 지역으로 모으는 부분들이 어쨌든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쨌든 해당 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했을 때 개표 관리가 좀 수월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와서 지금 인천공항이라든가 몇 개 다중 이용 시설에 지금 투표함이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투표 장소가. 사전 투표할 때. 아니, 사전 투표할 때 그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좀 많이 설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투표일에도 8시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8시 혹은 10시까지라도.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비정규직이 6만이에요. 600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과거 연구에서 임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투표율이 정규직에 비해서 낮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제한들을 어쨌든 해소해주기 위해서 선관위라든가 정부기관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백화점에서 판매직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사하신 분들도 투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부가 이제 전산 관리가 되지 않아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안해서 당일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것, 또 시간도 늘리고 또 하나는요. 이미 명부가 작성이 됐고 결과가 전사로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 기록에 투표 몇 회 참석이라는 게 딱 기록이 남아서 이 분이 민주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직장 들어갈 때 개인정보 기록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한국적 프라이버시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 사실은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 등록을 하잖아요. 자기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든요. 좀 시스템이 틀리죠. 그 사람이 이제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은 문화가 지금도 전산상으로는 다 가능하긴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속에는 다 있지만 그거를 개봉하지 않고 받아두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 개인별로 투표 일련 번호가 그렇죠. 일련 번호가 때문에 투표를 하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투표를 한번 예측을 해보죠. 물론 다 이번 주 금요일도 좀 있지만 자 문재인 후보 가반 넘을까요? 예스 노. 득표율 맞습니다.
과반 득표율. 예, 과반 넘을까? 저는 과반 득표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상정 후보 두 자릿수 나올까? 예스 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안철수 후보 20% 넘을까 안 넘을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 아주 보수적으로 나오네. 자, 우리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윤희용, 곰, 문재인 후보 과반. 아슬아슬하게 뭐 약간 되거나 안 되거나. 알겠습니다. 저 박시영 부대표는요.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표 세 분의 동물 모셨습니다. 동물 모시니까 좀 이상하네.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하마. 네, 반갑습니다. 윈즈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윤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곰. 네, 윤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치타.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타자는 어디 갔어요? 찾고 있습니다. 저 아니요, 저 어디 타자한테. 그러시고. 예, 우리 좀 이따가 다 방송 끝나면 차 타잔. 아재 개구 금지법 만들 거예요.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 자, 오늘 세 분이 다시 모인 이유는 내일서부터는 이제는 블랙아웃. 아까 제가 그 인트로 모두에 얘기했어요. 왜 이 D6 이때는 발표를 못하게 했는지 그 취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른 나라하고도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선거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공평하고 뭐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막판에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승리하고 있는 앞서고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기울어질 수 있는 이른바 쏠림 현상, 밴드웨건 효과, 우세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거나 밴드웨건 이펙트 여기까지 해줘야죠. 밴드웨건 효과가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지고 있는 후보에게 동정심이 일어서 지고 있는 후보에게 또 기울어지게 하는 언더독 이펙트. 언더독 이펙트. 네.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어쨌든 어느 게 높은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휘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만든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 프랑스는 이틀 전 이게 제한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만큼 또는 우리가 더 긴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있는데 뭐 그 나라들은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부분 서구의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제한이 없거나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일 상당히 이제 사실 적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2년 대선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부터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길었던 것인데요. 한 20일 가까이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5년에 줄어들어서 지금에 이제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도 이것은 이제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는 합헌으로 이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다는 지점이 공감대는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언론사의 저항의 노력이 좀 있었잖아요. 이걸 금지해 놓으니까 한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나는 충분히 의식이 향상됐다고 본다면서 보도한 언론이 제재를 받으면서 싸우면서 이게 개선된 거 아니에요. 4개월 동안 촛불을 경험한 민주주의 현장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쏠릴까? 그리고 부작용이 지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 그렇죠. 이른바 가짜 뉴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SNS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막판에 누가 이기고 있다, 누가 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뭐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많이 이제 확산되는데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데 이것을 사실 막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의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부설 연구소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가 카톡으로 확 돌았어요. 예. 홍준표 후보가 뭐 2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실제로는 조사한 적이 없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역시 가짜 뉴스. 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서 페이크 상당히 뉴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많이 됐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D-6일 뭐 하나 주면 그걸 갖고 끝을 내려고 그래. 곰. 우리에 들어가 있거라.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13명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무대로 옮겼어요. 한 명도 탈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 분야의 전문가 치타 이상일
이상일 의원님. 네, 질타합니다. 이게 저는 최근에 계속 가장 그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바른정당 내에 어떤 이 논란.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입장도 지금 엇박자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거부하는 입장이고 김종인 전 대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혼선이 드러나는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결합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마이너스 쪽으로. 오늘 무섭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전 대표가 계속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표정도 오늘 아주 조금 건방져.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그 변수가 뭐가 있을까를 전에 이제 다 논의할 때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문재인과 문재인 진영의 패권주의를 뭐 일종의 그 고발하듯이 폭로해내고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외곽의 연대를 구성한다. 이거 굉장히 큰 위력을 갖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 그 탈당의 시기와 그다음 이후의 행보에서 명분을 상실했고요. 본인 출마를 외친 순간에 사실 그 부분이 상실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후보와의 이 결합 부분은 전혀 그런 이제 후속 움직임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급조된 거란 말이에요. 급조된 데다가 지금 후보하고 그 이 전권을 받았다는 나홀로 공동정부위원장의 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관심을 안 받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파열음이 났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고요. 호남의 어떤 그 비토 여론을 더 상승시키고 일반적인 중도층 대중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게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갑자기 급조한 연대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마저도 지금 상황 봐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지도 저는 불확실해 보이는데 오히려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민주당이 함께 있을 시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그럴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험한 소리를 쏟아붓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무시했죠, 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와서 한다? 이게 국민들이 그런 걸 기억 못하는 줄 알아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게 부정 효과는 미칠 것이다. 저는 마이너스 쪽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 자체가 하락세이고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상일 대표 말씀하시는 거에 거의 전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6417님 봉도사님 도봉동 봉제공장입니다. 스마일 해피걸 사장님 정교선 이금순, 이안풍, 지후, 필리핀 용병, 해리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김은정, 이진성 실장님 정치쇼와 함께 소리 지를 준비 됐어요. 자 준비하시고요. 셋둘 하나 하면 소리 와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스마일 해피걸 셋, 둘, 하나 와! 오늘 생산성 200%다. 살면서 이런 기회 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버스에서 타고 가시는 분들, 운전기사님은 운전하시고, 승객분들, 우리 버스에서 지금 정치쇼 나오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공장들도, 다른 회사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 지금 보수의 진보라고 하는 얘기 계속 나와요? 아니, 보수의 진보가 아니라 보수의 결집. 자, 그럼 진보의 결집은 없어요? 이번에 이 바른정당 사태가 저는 가장 수혜주는 홍준표 후보도 일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최대 수혜주는 문재인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서 굉장히 잘 하셔서 특히 20대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지율도 8에서 한 10%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마님. 그런데 하마도 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쇼 광고 먹어야 돼요. 광고 듣고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정봉주입니다. 70억 인구가 다 하네. 자, 일주일 선거 남았죠. 오늘까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요. 오늘까지 한 건 내일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D-6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동안은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도 자신의 소신과 주체적인 의견을 갖고 투표할 정도의 민주의식이 충분히 성장했다. 그래서 저는 D-6일 공표 찬성하지 않고요. 저는 막 공표할 거예요. 그냥 방송에서 말고. 저 쫓아다니면 진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법은 법이죠. 지켜야죠. 내일서부터는 오늘까지 조사한 것 이외에 내일도 조사하고 모레도 조사하지만 조사해도 비공개. 자, 그래서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투표할 건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정치 하나도 모르는 분들,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러브 FM. 잠시 우리들의 소중한 후원자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 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거울 속에 어떤 아줌마가 동료의 뒷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받게 하고 있었다. 아프시.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죠. 발소리는 안 나오고 몸은 안 움직여지고. 도와주세요. 공포 팟캐스트 미스테리 고. 감당할 수 있겠어? 자, 5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됩니다. 그날은 제가 특집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거 다음 날이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정봉주의 정치쇼 다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혹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다양한 선물 오시는 분들 고맙죠. 감사하죠. 다양한 선물 제 책도 드리고 선물 팡팡 쏩니다. 자, 여론조사 동물농장 원래는 금요일날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우리를 탈출했어.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아니죠. 이게 어디지? 목동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밥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건 하마입니다. 하마는 물 먹고 살아요. 자, 오늘 금요일에 하는 분들 계신데요. 금요일도 합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지금 대단히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판세를 읽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그 공당에서 경선을 그것도 이제 이 정책 배심원단인가요? 그 새로운 제도까지 그 도입해서 경선을 치러서 경선도 멋있게 했잖아요. 네, 후보를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계속 당내에서 후보 사퇴, 뭐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그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심야 회동을 하고 뭐 힘을 뭐 보태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들을 그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 결국 탈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갈라진 같은 뿌리가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저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서로 간의 계파 간의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의 충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충돌 부분이 있었거든요. 탄핵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보수의 어떤 노선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 차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대선을 뭐 지지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그걸 돕지 않고 저렇게 끝을 내는 것이 참 모양새가 좀 개인적으로 참 이해도 되지 않고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뭐 보수 진영의 어떤 그 결집 단일화 뭐를 촉구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이게 지금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이런 길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보이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실버 크로스 이른바 2위와 3위가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였었는데 13명, 14명 의원이 가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올라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유승민을 돕는 보수층이 생길까? 이게 관심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추세상 본다면 거의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판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정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사에서는 한 5% 나고 어떤 일부 조사에서는 이게 이제 뒤바뀌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어쨌든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조직력이 아무래도 우세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50대 60대의 보수층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40대 이하의 보수층 중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표가 단기에 홍준표 후보로 올 가능성은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지가 앞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보지만 그 25% 선을 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25% 선까지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홍준표 맥시멈이.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4~5% 정도인데 그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정표라는 게 있어서 부동층 내에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의 대의 명분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TV 토론에 굉장히 호평이 많았기 때문에 지켜주자 이런 어떤 심리가 있어서 유승민 후보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로 가 있던 보수층의 일부가 홍준표 지지로 선회하면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역전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제 상회하는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07년 대선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우리가 87년부터 6번의 대선 중에서 1, 2등이 본선거 기간에 바뀐 경우는 없지만 2등과 3등 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2007년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처음에는 낮게 시작을 했고 새로 뒤늦게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가 높게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정동영 후보는 26.1%까지 득표를 얻었고 이회창 후보는 한 20% 시작을 했다가 결국 15.1%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어떤 이념 정당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이제 그때와 반대측 진영이지만 약간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측에 갔던 이제 전략적 이제 이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 추가 이탈 가능성이 일정 부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더 붙여서 이른바 PK 지역, PK 지역에서 지금 이제 보수세가 일정 부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던 상황인데 지금 바른정당에 기본적으로 이 PK 지역 기반 있는 의원들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PK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지금 제약돼 있었던 상황이 다소 이제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동물농장 동물
동물 전문가, 아니 동물 전문가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얘기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 민주방송,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으로 이번에 뽑혔어요. 누가요? 정봉주의 정치쇼가. 근데 뽑힌 단체는 내가 뽑은 거예요. 아니, 투표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모집단이 한 명 아니었어요? 아니요. 일단 공고도 나 혼자 했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의견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사무실 혹은 작은 공장에서 함께 듣는 분들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환호 부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인데 우영민님 저는 말레이시아 KL은 쿠알라룸푸르예요. 네. KL에 삽니다. 지난 토요일 아이들 데리고 대산에 투표하러 다녀왔어요. 빗속을 뚫고 30분 운전해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나라의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잘했죠. 저 우영민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80년 90년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을 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대단한데요. 예, 비행기 타고 가신 분들도 막 계신다면서요. 인도. 예. 비행기 타고. 네. 비행기 타고 투표를 하러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제 합류해서 이게 막 불이 붙는데 막 기름을 부으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뭐 찬물을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행보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죠? 어떤 효과야 이게?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온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반문 진영을 하나로 결집을 시키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자 단일화를 추진하되 그게 안 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안철수 후보로 집결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효과를 거의 보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독자적으로 걸을 것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반감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을 뛰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드랍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새 자체도 좀 좋지 않고 또 새정치에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새정치에 좀 부합하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 상황, 그다음에 김종인 태상황. 더 높은 위치에 김종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박지원 대표였을 것 같아요. 자기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나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이게 킹이 되려고 하느냐 킹 메이커가 되려고 하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정확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플레잉 코치다. 그래서 이제 일단 코치를 하다가 감독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들 수도 있고 또 뛰어들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플레잉 코치 지금 이제 사실은 동일하게 감독을 하려고 했다가 직접 선수가 됐다가 다시 지금 또 감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데 선거판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실제 대중적 지지율,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선거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명성이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많이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크다 하더라도 사실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이 선거판의 생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방금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지만 김종인 전 대표 전 의원의 인지도는 높거든요. 그렇죠. 인지도는 높은데 그 선거판을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면 방금 지적했던 호감도가 높으냐 반감도가 높으냐. 근데 지금은 별로 호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플러스 효과는 안 되는 거죠.